자, 자연인의 의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법률 행위라는 달걀의 노른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자,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 능력의 줄임말입니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지위. 큰 틀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 해서 실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건 다른 얘기죠. 갓난의 아기도 고가의 주택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기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건 또 그건 다른 문제죠.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의미,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사 능력입니다. 즉 의사 능력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하기 위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애기 또는 만취, 술 먹은 사람, 또 약물에 의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질병에 의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법률 행위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 걸 그대로 법률 효과를 줘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의사 표시는 그냥 무효예요. 아예 법률 행위의 실체조차 없다. 달걀을 깠는데 노른자가 없어요. 그럼 이건 달걀로 보지 않는다. 뒤에 보시면 행위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행위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데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판단 기준이. 그리고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능이 또 다르거든요. 좀 어리지만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할 땐 멀쩡한데 막걸리를 한 박스 먹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당시에는 의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침 되면 다시 의사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태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행위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행위 능력은 획일적인 법적인 판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하면 실제 능력은 따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의사 능력은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 표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의사 능력은 의사 표시 당시 그 당사자를 관찰하여 소급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미 어떤 행위는 일어나고 이게 무효 유효는 나중에 판단하죠. 나중에 판단했을 때 그 의사표시 당시 얘는 의사 능력이 없었어.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주로 재판이 걸렸을 때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전문가의 어떤 감정 소견 같은 게 들어가겠죠. 아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미숙한 나이인지 음주나 정신질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구체적인 관찰을 한다. 실무에서 이 의사 무능력이 좀 문제되는 게 치매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증여를 했거나 싼 값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어딘가에 팔려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이 거래 관계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가 다르거든요. 근데 취소 사유는 없다. 그럼 이거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의사 무능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 그때 이걸 넘긴 거다. 그래서 무효. 그게 돌려받으려는 소송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또는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어디에게 줄 때 그때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했다. 이래서 무효다. 이런 소송이 종종 걸려요. 의사 무능력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몇 살 이상은 의사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없죠. 그냥 여러 증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동안 치료받았던 치료 내역서 이런 걸 막 제출해갖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의 줄임말입니다. 민법은 권리 변동에 관한 법,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동력,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 권리 변동을 시킬 때 필요한 능력, 이게 법률 행위 능력이 되고 줄여서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능력이라고 하면 이 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의사 능력하고 구별을 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의사 능력이 있어도 법률 행위에 따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15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있죠. 자기가 먹는 과자 정도는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요.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거래, 예를 1,000만 원짜리 오토바이라고 했지만 재산이 많은 중학생도 있을 수 있죠. 부동산 매매 계약. 근데 이런 계약을 하면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무도 생기죠. 채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법률 행위는 혼자서 하는 거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만든 개념이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없는 자를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제한 능력자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위 능력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일단 유효하거든요. 유효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취소권 발동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세트로 나오는 게 법정 대리인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이 제한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 제한 능력자에는 누가 있느냐? 첫째,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3명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옛날에는 한정치상, 금치상 이런데 후견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그냥 무효라고 선언해버리죠.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취소권이라는 걸 줘요. 취소권이라는 걸 줘서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돼요.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로 머물게 됩니다. 이게 제한 능력 제도의 기본 틀이에요. 자, 제한 능력 공시의 필요성. 공시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린다는 거예요. 간판을 다는 겁니다. 나는 제한 능력.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자는 표시가 안 돼서 관찰을 해야 되죠. 근데 제한 능력자는 관찰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제도화돼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그 확인된 것만 보고 거래에 참조하면 돼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권을 갖게 되죠. 일단 유효하긴 한데 취소권을 가져서 언제든지 이걸 행사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래한 게 언제든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게 공시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 민법에는 19세부터 성년자거든요. 그러면 신분증 보고 얘가 19살이 넘었구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건 법원에서 선고를 해줍니다. 사람이 관찰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선고를 하고 공적 장부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중요 거래에서는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 공적 장부 또는 신분증이라든지 객관화된 어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를 한다. 이것이 의사 능력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년인 사람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법원이 제한 능력 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됩니다. 의사 무능력일 수는 있어요. 관찰을 통해서 의사 무능력일 수는 있는데 행위 능력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의 판단 기준은 딱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자,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세트로 온다고 했죠.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보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법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이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 제한 능력자별로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크게는 친권자이냐 후견인이냐 요게 달라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 행사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갖습니다. 친권자는 90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그래서 친권이란 개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순간 사라져요. 이혼소송 하다 보면 친권이란 개념에 엄청 집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양육권은 주되 친권은 못 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권하고 양육권은 같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요. 친권은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리권에 대한 거지 부모 자식이라는 선언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 모두에게 친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부모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하고 친권 행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하는데 법원의 청구에 의해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협의로 정하죠. 법원이 결정하기도 하고 따라서 친권자와 친권 행사자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할 때는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우리 법은 친권 행사자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해 재산 관리권과 대리권을 갖고 미성년자 본인의 법률 행위에 동의권과 취소권을 갖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미성년자도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유효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갖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자가 법률 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각주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911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920조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즉 친권자 중 친권 행사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이거는 제한 능력자한테 피해가 되지 않죠.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 이것도 그렇죠. 제한 능력자 보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대리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민법의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 중 취소권 발생 이렇게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전항의 규정의 위반한 게 뭐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건 위반이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 이거는 위반이 아니죠. 이거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죠. 동의 없이 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네 방에 있는 장난감들 네가 팔아도 돼.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팔면 상대방하고의 관계에서 유효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영업의 허락.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영업 허락에 있어 법정 대리인은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모르고 거래한 3자한테는 이걸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떡볶이 해서 파는 미성년자가 있는데 그 떡볶이 장사는 허락했는데 다만 너는 떡 살 때는 허락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 해봅시다. 근데 떡을 파는 쪽에서는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선의. 떡볶이 장사를 하려 했으면 당연히 떡을 사는 행위도 허락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법정 대리인에 가서 미리 얘기하지 않는 이상 미리 얘기하면 알게 되죠. 악의. 민법에서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래서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선의 3자에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해 대리한다. 대리권 있죠. 그러나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성년 후견 개시. 법원이 재판을 거쳐서 결정한다. 종료하는 것도 법원이 재판을 거친다. 요 업무도 종종 들어와요.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쳤거나 이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비를 내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돈이 없는데 이분의 통장에는 돈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찾아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권리 주체가 다르잖아요. 사망한 것도 아니고 권리 능력자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법원에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병원비를 치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건도 종종 들어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를 정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피한정 후견인 행위와 동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항을 보시죠.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피특정 후견인. 후견인 제도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2개가 제한 능력자고 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특정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한 능력자가 누군지를 봤고요. 제한 능력자 알았어. 근데 제한 능력자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다 하는 거야.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처리 방법. 첫째, 취소권 발생.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 나타나는 법률 효과. 취소권 발생. 가장 강력한 효과죠.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이 법률 규정에서 빵 하고 생기는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누구한테 발생하느냐?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발생합니다. 제한 능력자 본인도 해당 법률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명심하자 돼 있죠. 자, 취소권이 행사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원래 처음부터 무효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 이런 순간 시간을 되돌려 원래부터 없던 것처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없던 것처럼 지금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
그 정산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고받은 것이 있다면 무효의 효과로서 부당이득이 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부당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과 이 제한능력자 행위가 취소됐을 때 반환 범위가 좀 달라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가 있어요. 제한능력자는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할 필요 없이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141조에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남아있는 상태, 현존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써버린 건 안 돌려줘도 돼요. 쓰고 남은 것만 주면 된다는 거. 그럼 취소라도 빨리 해줘야겠죠. 쓰기 전에 취소하면 다행인데 다 써버리고 취소하면 상대방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제한능력자 제도는 상대방을 희생하면서까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약할 때 잘 살피라는 거예요. 신분증도 보고 여러 서류를 봐갖고 얘가 취소권을 갖게 될지를 살펴서 하라는 겁니다. 이미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버린 것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 상대방은 거래 시 상대방이 무능력 여부를 잘 살펴야 되고, 이런 이유에서 국가는 제한능력자를 획일적 기준으로 세금을 들여서 공시하는 제도를 관리하고 있죠. 자, 추인, 취소권 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모두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추인은 취소권 포기에 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당연히 그래야겠죠, 해야 되고, 이 제한능력자가 취소 원인을 벗는다는 것은 능력자가 되는 거죠. 성년자가 되거나 후견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법조문 한번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무효 취소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추인할 수 있고, 즉 뭐냐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추인을 한번 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추인은 취소권 포기예요. 한번 포기하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자, 144조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한능력자 본인이 추인하는 건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권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영향이 크죠. 더군다나 제한능력자인 걸 모르고 법률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불안함에 쌓이겠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유동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 불안한 지위는 민법도 원하지 않아요. 이 불확실한 상태를 마냥 기다리게 두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그냥 확정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엄청난 권리는 아니고 유동적인 걸 좀 확정적으로 만든다는 정도, 그 정도의 기회는 준다. 첫째, 최고권. 최고권은 확답 촉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조문부터 볼게요.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거래하고 나서 보니까 제한능력자야. 그럼 이 사람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자, 기간을 줄 테니까 취소할지 아니면 취소권을 포기할지 빨리 답을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답 촉구권을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답할 기간은 1개월 이상 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하고 제한능력자 사이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줘야겠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하죠.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송만으로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원래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원칙이거든요. 발송 여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독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 기간 정해서 확답 촉구했는데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 간주, 본다는 간주라고 했죠.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제한능력자에 대한 거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는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간주는 뭡니까? 상대방이 그 촉구를 하는 건 뭐예요? 취소 없이 그냥 확정 지으려고 촉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유효, 취소권 상실, 이 효과를 얻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그 요식행위하고 같이 확답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권과 거절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한능력자다. 근데 난 제한능력자인지 몰랐어. 그럴 때는 내가 이 계약 포기할래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 계약에서는 철회권이라고 하고 단독행위에서는 거절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안 할래라고 빠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한능력자인 줄 아는 사람한테 이 권리를 준다 그러면 악용할 수가 있죠. 알고 들어가 놓고 좀 불리할 것 같은가 빠져나와. 이렇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제한능력자하고 거래했을 때 이런 철회권과 거절권을 주는 겁니다. 이 선의 여부,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확답 촉구권은 선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주도권은 제한능력자 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고 악이고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회권과 거절권은 상대방이 자기가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고서 들어온 사람을 빠져나갈 권리까지 주는 거는 너무 특혜죠. 그래서 선의인 경우 제한능력자인지 모르고 거래한 사람에게만 주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 사술에 의한 취소권 소멸. 제17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막 신분증 위조해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취소할래. 모순행위고 권리남용이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았다고 막 동의서 위조해서 갖다 주고 막 거래를 한다. 이런 경우 속여서 상대방을 믿게 했기 때문에 취소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제한능력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제한능력자가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보호하는 것도 선이 있다.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 민법에는 여기저기 취소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론적 취소, 표준적 취소가 있고 조금 약간 이례적 취소, 독특한 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론적 취소가 민법 140조부터 146조까지 있어요. 이게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테마 10에서 배우는 무효화 취소예요. 이게 표준형. 제한능력자의 취소가 바로 이 규정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 효과는 뭔지, 반환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여기에 다 있어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네 번째 능력, 책임 능력. 불법행위 능력이라고도 하죠. 법률행위 영역이 아닌 불법행위 영역의 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갓난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냥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격, 책임 능력. 갓난아이에게 배상 의무를 발생시킬 것인가,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자격을 줄 것인가, 이게 책임 능력이 됩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자기 책임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행위자가 책임 능력자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갓난아기한테 배상 책임을 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갓난아기 상대로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부인하고 배상 능력이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변식할 지능, 좀 어디서 비슷한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의사 능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능력은 법률 행위 영역이긴 하지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지능이나 어떤 상태를 개별적으로 관찰해서 판단하고 무효로 한다. 근데 책임 능력도 지금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책임을 변식할 지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영역에서 의사 능력 판단하는 거하고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상황이 되는지를 살펴서 관찰해서 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의사 능력을 불법행위법에 투영하면 책임 능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여 판단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서 무조건 책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따진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심신상실이냐 아니냐를 관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위 조문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누구한테 배상을 받느냐?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신병 증세가 매우 심하여 도저히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성인은 제한 능력자다. 아니죠. 성인은 행위 능력자죠. 성인이 제한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의 피후견인 선고를 받아야 되죠. 정신병 증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행위 능력하고는. 정신병 증세는 의사 능력하고 관계가 있는 개념입니다. 성인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을 줍니다. 5살 아기, 의사 무능력이겠죠. 법률 행위를 한다면 이는 무효이자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권리 경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년자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로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은 행위 능력자이죠. 의사 무능력일 수 있죠. 술을 많이 먹거나 일시적으로 의사 표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15세의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소년 가정으로 살아온 사람은 행위 능력자이다. 아니죠. 행위 능력자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입니다. 20세 성년자 대학생의 부모는 그 누구도 친권자가 아니다. 성년자가 되는 순간 친권 개념은 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 능력자 보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대리권이 있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자신이 거래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선의인 경우에만 빠져나갈 권리를 주죠.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2개월 이내에 2개월이면 1개월을 넘으니까 일단 기간 됐고 이내에 추인 여부를 말해달라고 촉구하였으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에 대해 침묵한 상태에서 2개월이 지났다.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거잖아요.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한 걸로, 추인 간주, 취소권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촉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취소 없이 그냥 이대로 유지하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취소를 바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철회권을 써버리면 되지 뭐하러 확답 촉구를 하겠습니까? 또 뭐하러 기간을 주겠습니까? 기간 주고 기다려주는 이익을 못 보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법률 효과를 확정 짓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나중에 대리 제도를 공부하면 이 문제가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됐다. 근데 친권자가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대리인이 돼서 대리행위를 한다 해서 이 미성년자에게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삼은 그 사람한테 다 법률 효과가 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게 대리제도예요. 대리인의 한 행위는 법률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법률 효과는 대리인을 삼은 위임인한테 간다. 이게 대리제도의 핵심입니다. 법률 행위자와 법률 효과 받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 이게 대리제도예요.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추인하면 큰일 나죠. 추인은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확답 촉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 확답 촉구를 받아봐야 의미가 없죠. 부재자에 대해 법원의 실종 선고가 내려진 경우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 틀렸죠. 간주한다. 본다. 추정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간주제도입니다. 부재자에 대해 법원의 실종 선고가 내려진 경우 법원의 선고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간주는 맞는데 이게 틀렸죠. 선고 시점이 아니라 실종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 간주합니다. 17번 문제. 17세 A는 자신이 가진 자전거를 가게에 가서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A는 자전거 판 돈 중 15만 원을 유흥비로 썼어요. 5만 원 남았죠. 다음날 A는 자전거 판 걸 후회하고 자전거 가게 가서 취소.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자전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인은 그럼 판돈 돌려줘 했습니다. A는 5만 원만 반환하면 자전거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20만 원 다 줘야 되냐? 5만 원만 주면 되냐? 이게 이제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죠. 소비하고 남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 돌려주고 자전거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하고의 거래는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흥청망청 유흥비가 아니라 생활비로 썼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요. 다른 용도로 썼다 이러면은 그 다른 용도에서 빠져나갈 돈이 굳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이익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20만 원을 돌려줘야 자전거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를 위한 범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